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4일 만에 두 달을 훌쩍 넘겨서 이제서야 기자들과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기자회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차분한 분위기 속에 깔끔하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진행된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미리 사전에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들 정도로 좀 지나치게 깔끔한 기자회견이었다.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이야기한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2배로 늘리겠다. 원래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겠다. 처음에는 취임해서 100일이 될 때까지 1억 도스, 그러니까 1억 회분을 보급하겠다 했었는데 이미 그게 달성이 됐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제 2억 회분을 공급을 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진짜 멋진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게 누구 덕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잘한 거는 다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못한 거는 전부 다 트럼프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 지금 너무 졸렬해 보이는 뭐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답지 않은 참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 그 최근 들어서 2번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미국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벌써부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의 골이 지금 굉장히 깊어서 완전히 양극화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남북국경은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서 지금 뭐 물밀듯이 미립국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아주 첩첩산중, 뭐 사면초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굳이 이렇게 미루다가 보통은 뭐 한 달 정도 뒤면 대부분 다 하는 기자회견을 미루어서 2달이 넘겨서야 기자회견을 가까스로 했는데 그것도 미리 다 대본이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정도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때 기자회견 모습들이 자꾸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기자들이 막 덤벼들듯이 여러 사람의 기자들이 서로 말을 막 내뱉어댔던 이런 기자회견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뭐 기자들도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건 또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탓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원래 겨울철 되면은 항상 더 많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쪽으로 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갑갑했습니다. 걸핏하면 뭐 나이스가이라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될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닌 것이죠. 세관 국경 보호국 시설에서 72시간 구금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모 방송 매체에서는 현장에 가서 보았더니 이미 그 자리에서 20명, 그러니까 20일을 그 안에서 지낸 그런 그 미 동반 아동이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말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들통이 나는데 그나마 이 지금 세관국경 보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시설 안에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공개를 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노발대발했던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가긴 가는데 현지 시찰을 하러 가는데 이런 보호시설 이런 곳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만약에 지금 상원의원들 18명이 갈 건데 못 들어가게 막으면은 그러면 상원의회 이제 앞으로 없다 셧다운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놨던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너무 감춘다. 기자들이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기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미 뭐 우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지금 백악관에서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다.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회견 진행되고 있는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정말 이거 못 봐주겠다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예. 특히 이민에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다. 예.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일단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멕시코에 있으면서 잔류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게끔 서류 접수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미국 내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미국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 그것을 멕시코 정부가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작업들이 공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예전에 그거 했던 거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시절로 다시 오히려 더 돌아가서 지금 중남미 쪽에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엘살바도르라든가 과테말라 이런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경제 원조로 해주는 그런 그 외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글로 보내서 지금 협상을 하게 하겠다. 근데 그 협상을 한다라는 내용은 결국 빤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남미의 폭군들로 군림하고 있는 이 독재자들한테 결국에는 재원을 제공을 해서 니네 나라 가난한 사람들 좀 일할 수 있게 근로자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게 니네 나라를 떠나지 않게 좀 해봐라.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열심히 경제 원조 해주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독재자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들어가는 거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뭐 이런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간파할 필요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다가 직접 줄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쪽 지원에 뭔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약 단속 시작해라로 가든가 아예 그냥 그쪽 니네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마약 단속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 그리고 아예 그 팀들을 보내가지고 싹 다 제거해 버리든가 뭐 이런 작전을 공조를 하든가 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멕시코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하고만 얘기가 잘 돼서 멕시코에서만 잘 막아주면 사실 문제 없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하여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을 지금 인정하려고 하질 않고 무조건 잘못한 거고 그런 정도의 문제는 뭐 매년 있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인데 필리버스터는 본인 입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좀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제 터킹 필리버스터로 바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 필리버스터 한다, 이거 거부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직접 말로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결과로 완전한 봉쇄와 혼란이 일어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공화당 측에서 너무 강하게 내세워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법들이 죄다 다 막히게 되고 아무것도 입법이 되는 것이 없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지금 물고 늘어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하여간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도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됐던 이 필리버스터는 이거는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만드는 게 어려운 것만큼 그 내용을 고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만들어지는 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과반수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적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사회는 잘못된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안전장치로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황금률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저희가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공화당은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열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화당을 탓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공화당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지금 제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재선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좀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뭐 혹시 치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건강설이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본인이 오히려 2024년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expectation, 그러니까 나의 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냥 뭐 이건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82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건강이 안 좋은데 82세.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 어제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잠깐 물어볼 시간이 짬이 생겨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내일 혹시 기자회견 준비 지금 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회견 준비 잘 됐냐고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끼다 말고 무슨 기자회견?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conference?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뭐 농담을 했거나 본인이 첫 기자회견인데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될 테니까 농담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치매인지도 모르죠. 까먹었거나. 하여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1시간 정도 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 제 귀에는 한국 얘기 나올 때 제 귀가 솔깃하긴 했습니다. 북한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북한이 미사일 2발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유엔 결의안 1718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우방국들과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두 발 쏘기 전에 먼저 한 발 쐈었죠. 한 발 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막 떠들었죠. 자, 김여정이 지난, 죄송합니다. 김여정이 지난 16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발편잠이라는 거는 이제 발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를 발편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새파랗게 젊은이가 70 넘은 노령의 할아버지한테 할 말은 사실은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예의 없는 말을 했죠.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마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한국을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 이런 성명 발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반응이 있었으면 다들 기자들은 좀 기대를 했죠. 뭔가 좀 반응이 나올까. 근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침묵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한 발 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시한 것이죠. 뭐 북한은 흔히들 그렇게 하니까 뭐 예전부터 익숙한 도발이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두 발을 쏜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도발을 했을 때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뭐 도발을 했다, 뭐 뭘 실험을 했다, 핵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ICBM을 쐈다거나 SLBM을 쐈다거나 혹은 뭐 무슨 이렇게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뭔가 방사포를 쏜다거나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움직임을 보였으면, 아니면 이런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예사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고, 그리고 지금 서열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한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김여정이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쓴소리를 한마디 내뱉었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계속 무시하니까 점점점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돼? 미사일 하나 쏘고, 미사일 하나 쏜 거 가지고 안 돼? 그럼 탄도 두 발 쏘고, 자, 이번에도 아무 말 얘기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SLBM 한번 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아주 잘못된 정책, 뭐 전략적 인내라고 이야기했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그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거를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 움직였을 때에는 얘네들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적당한 대응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다. 왜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준비가. NBC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3일 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말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을 만날 것이라고 확인하고, 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최종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대북 정책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대의 적이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외교 안보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목했던 그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본인들이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 행정부의 정책이라도 적용을 하든가, 매뉴얼이 있지 않을 겁니까? 왜 이런 그 허술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갑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북한에서 핵실험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SLBM 같은 거 한 번 더 실험하고 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니들이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북한한테.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줬습니다. 많은 시간 참아왔던 겁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이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보여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마침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기 삼아서 이제 한마디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서로 간에 전화 통화했던 내용들 저희가 되짚어 보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금 저희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북한 문제 지금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제 물어봤죠. 전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이 자리를 백악관을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이 북한이 지금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위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길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Yes. 다음 질문. 이러고 넘어갔죠.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CNBC 방송에서는 지금 세제 개혁의 슈퍼볼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선거 캠페인을 예전에 했을 때부터 약속했던 세금 증액, 이 세금을 인상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들이 추진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공화당 쪽에서는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서로 맞부닥치면서 세기의 대결, 슈퍼볼과 같은 그런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간의 세금 문제를 놓고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BC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오는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단체들, 진보 진영에 있는 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그 움직임들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간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39.6%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소득세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최고의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규정이 4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연봉이 40만 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39.6% 세금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꼴입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그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올리겠다.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법인세율이 3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 이렇게 올려놨던 것이죠. 그것을 21%로 확 낮춰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거는 정부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공화당 쪽, 이게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봤자 민간 기업들한테 제재만 가하고 제약만 많아지는 것이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구는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세금도 따라서 적게 걷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5%까지 올려놨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춰놨던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 근데 그것을 다시 28%로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예. 그리고 이제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또 다른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 이른바 이제 부자세라는 거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자들한테는 이제 불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대로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서 받아왔던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근데 그 땅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뭐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세금이 적용이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가져다가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다르다. 이걸 지금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세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증세 금지 캠페인을 벌리겠다라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Americans for Prosperity라는 이런 단체는 이제 증세 금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감세, 일자리법 이런 것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승리였었는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보여주었던 그런 정책들 말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버는 돈을 가족, 기업, 지역사회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의 구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철저하게 주 단위로 이미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각 주 단위로 군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주가 하나의 국가인데 그런데 연방에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연방에서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지방주 정부에다가 행사하는 그 영향력을 다 키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한테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부의 재분배라는 개념하고는 지금 핀트가 다르다. 뭐냐 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작업이다. 정치적으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의 이제 가장 큰 근본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증세에 반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좌파 진영에 있는 또 진보 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 올리는 것, 특히 부자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Our Revolut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Our Revolution이라는 단체에 파코 파비엔이라는 대표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 속에 어려워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위기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인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너는 위기 속에서 돈을 벌었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네가 번 돈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에서 합당한 이야기냐? 이게 지금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파코 파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각 의원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 순전히 저희 예전에 공산주의 이론할 때 계급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이 선전선동하는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급주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가 가난하게 살고 못 사는 이유는 저 부자들이 너희들을 착취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몰아가서는 되겠습니까? 팬데믹이 부자들한테는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왔습니까? 그런데 사회 구조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붙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발병률이 더 많고 부자들 마을에서는 발병률이 좀 적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죠.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전염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는 집도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으로 그랬던 것이었죠. 그것이 가난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가난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주면은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준다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현혹해서 억지로 막 자기네들 생각대로 껴맞추려고 하니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회 구조를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구조를 계급 간의 투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발상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계급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산층으로 못 올라가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중산층이 가로막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계급화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예전에 공산당이 혁명할 때나 써먹던 방법이지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진보파 의원들이 이런 그 민간 단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보통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사상들을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과 의회에 있는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또 이런 사상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서 중간에 그런 생각들을 좌파적인 어떤 좌편향적인 생각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단체에 정부에서 또 지원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또 의원들이 로비를 다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서로 다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이 돈 문제라는 게 하여간 그런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주려고 하는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연방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려면 차라리 주 살림 안에서 그 주에서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살림살이를 논할 때 우리가 주정부 세금을 올리냐 마느냐 혹은 카운티별로 또 카운티 세금을 올리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생활 단위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이 진보 단체들은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부자 그다음에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돈을 좀 빼내려고 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자들은 더 움츠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에 풀질 않고 움츠리게 되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더 움츠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뭐 많이 아시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유명한 회사인데 이 갤럽의 짐 클리프턴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4,200만 명의 이주자들이 미국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바이든은 내심 원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4,200만 명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냐? 중남미하고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33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의 27%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다. 나 이 나라에 더 이상 살기 싶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27%라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요. 근데 그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 35%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 이왕 갈 거면. 그게 이제 4,2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월 한 달에만 10만 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예, 이건 뭐 엄청나게 밀려들어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이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뭐 갤럽 같은 경우에는 4,200만 명, 야, 4,200만 명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들어와 가지고 다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게 되겠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미국 안에 있는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브라이트바트라는 언론사에서는 대략 400만 명 정도가 매년, 400만 명 정도가 매년 성인이 된답니다. 만 18살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만 18살이 되면은 이제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혹은 뭐 가정을 꾸리는다거나 뭐 집을 좀 장만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벌이게 되는데, 연방정부에서 매년 지금 해외에서 이주민으로, 이민자로 받아주고 있는 숫자가 대략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100만 명이고 국내에서 성인이 되는 숫자가 400만 명이면 이게 지금 20%가 이민자가 되는 것이고 80%가 지금 국내 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인구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되냐면은 결국은 그 1년에 100만 명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들어와 가지고 매년 성인이 되는 400만 명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된다. 집을 살 때에도 경쟁을 할 것이고 학교에 갈 때에도 경쟁을 할 것이고 하다못해 연애를 할 때에도 경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는 것이고, 미국인들의 설 자리를 이민자들한테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논조의 그런 기사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경한 우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라스무센에서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했고요. 라스무센이 3월 중순에 12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유권자의 58%가 지금 매년 들어오고 있는 이민자의 숫자를 50에서 70만 정도로 줄여야 된다.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8%가. 그리고 현재 100만 명 선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이민자들이 눈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적당한 선에서 좀 정책을 펼쳐줘서 움직여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야 크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더 큰 문제는 이 국경에서 이렇게 미립국자들이 들어오는 거가 뻥 뚫려져 있는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화당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이죠. 미국 사회를 해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받아줘서 또 안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이민 정책의 모습은 일단 정책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 미립국자들을 갖다 그냥 미국 내에 풀어주는, 심지어 그들 중에 상당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알게 모르게 어디로든가 사라져버리고 전국 각지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내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지금 7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계산도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만 6천 달러 정도 든다고 하죠, 1인당.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 정도니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의회 의사당 지키고 있는 주 방위군들은 잠잘 자리 없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가 주차장에서 자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불법으로 들어온 이주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호텔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들이 쓸 6개월치 호텔을 예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6,800만 달러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니 이게 심각한 거죠. 돈을 도대체 그러면서 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돈 안 쓰면 세금 그렇게 올릴 필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간에 미국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니 지금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무조건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예,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총기를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오픈리, 그러니까 이제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이죠. 또는 공공장소에서 은닉해가지고 다니는, 이제 안에다가 보이지 않게 넣어서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몇몇 주에는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항소법원이, 연방항소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번 내리면 이거는 전국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판결일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항소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사냥을 제외한, 사냥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외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2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무기를 항상 가질 수 있는, 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그것을 수정헌법 제2조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에 총 갖고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뭐 최근에 이런 이제 총기 난사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이 바이비라는 판사가 판결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정부 청사, 교회, 학교,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은닉이 가능한 소형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문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바이비라는 판사분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법률사를 검토했는데 정부가 공공광장에서 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주제를 보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라는 것은 없고 수정헌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그 같은 권리도 없다.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는 무기를 가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고 다닌다거나 혹은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송이 실제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또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소송은 사실은 하와이에서 나온 소송이고요. 영이라는 분이 하와이 카운티를 상대로 이 사냥 이외에 총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 총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카운티 당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이 하와이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와이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요원들한테만 허가가 주어져 있고 일반인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네요. 뭐 이 내용이 사실은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 소송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패한 상태죠. 지금 공개적으로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총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공공장소에 총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아칸소,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몬태나 뭐 이런 곳들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어려워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법을 만들어 달라 바이든이 이 연방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죠. 두 가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 소총 같은 데 쓰일 수 있는 탄알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탄창, 이 탄창 금지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살상 무기, 대량 살상이 가능한 그런 공격용 무기들을 금지해 달라라는 법안이 하나였었고 그다음에 신원조회를 좀 더 강화해 달라라는 이제 법안이 또 하나였습니다. 두 가지 법안을 입법을 시켜 달라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정헌법 제2조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백악관에서도 판단을 하고 백악관에서는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영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입법을 해놓으면 그거는 뭐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 공화당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렛대들이 있다라고 이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명령,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명령이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 소개된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는 유령총, 고스트건이라고 그래서요. 유령총이라는 것을 판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해했다가 조립해서 써야 되는 그런 총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지역사회에서 이 총기 규제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총기가 합법적으로 이 총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백그라운드 체크업 다 받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도 다 받고 뭐 범죄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어차피 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총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문제는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죄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FBI 자료에 따르면 40% 이상이 불법적으로 이 총을 구입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다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규제를 하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총기를 찾아내서 그걸 없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이죠. 이런 작업을 누가 합니까? 이런 작업들을 민간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불법적으로 뒤에서 암거래 시장에서 총기가 밀매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민간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제재를 하고 찾아내고 합니까? 이게 통제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건 치안당국에서 해줘야 될 이야기다. 치안당국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될 것이죠. 이 나라의 치안을 바로 잡으면 사실 총기 사고 문제는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치안을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시위를 하던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저들도 할 말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치안이 개판이 되니까 이런 총기 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제대로 지켜야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법과 질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법과 질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각성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4개 주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렸던 행정명령들 중에 그린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석유 시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석유하고 천연가스 시추를 추가로 더 하지 못하게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그 행정명령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무장관은 내무장관의 광범위한 관리 책임에 비추어 연방 석유가스 허용 및 임대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지, 그러니까 국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유지 또는 연안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임대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석유 시추를 더 못하게 되고 천연가스도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가스값 오르고 지금 석유값 오르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름값 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자동차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난방비도 지금 다 올라가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이거 당연히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정부들이 그 막을 명분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봤더니 광물임대법을 위반했다라는 명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개 주에서 합동으로 소송을 냈고, 루이지애나 주의 이제 지방법원에다가 합동 소송을 냈고, 그리고 와이오밍 주에서도 와이오밍 주 법원에다가 또 소송을 내서 모두 14개 주가 지금 소송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임대정지, 이게 그 분기별로 임대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연방시추 경매를 복원하도록 했던 광물임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이 나온 것이니까 이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한테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석유를 시추를 해내게 되면 그 시추한 회사가 혼자 그 이익을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절반 가까이는 주정부의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추를 못하게 하면은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당장 주정부의 밥줄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만약에 모르고 취한 명령이라면 무능력한 거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알고도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치졸하고 나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왜냐? 공화당 주가 대부분 이런 에너지주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에너지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주정부들을 애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적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마치 숙청을 하듯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로 싸워야죠. 생각으로 싸우고.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보수다 진보다. 이거는 어차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토론을 벌이고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밥그릇 건드려가면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은 매우 치졸한 짓이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적을 수청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냥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 안에 있는 같은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적이라고 해서 진짜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마치 우리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적국을 대하듯이 이 안에서 너는 나랑 사상이 다르니까 넌 내 적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제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는데요.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좀 각성하고 제자리를 빨리 잡아주기를 바라고,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럴듯한 정책을 좀 내보여줘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